금리 인하했죠. 0.25%포인트 인하해서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75가 됐습니다. 대출금리도 지금 보면 강남만 뜨겁지 나머지 지역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3% 중반 이하로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또 투기를 굉장히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1.9%에서 1.5%로 낮췄습니다. 강동구가 지금 뭔가 바람이 좀 달라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강동구가 변화의 흐름을 느끼고 있고요. 이 바람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이 될지 아니면 여기에 그칠지는 저는 정책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김인만 대표님 모시고 최근에 부동산 시장과 내 집 마련의 전략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대표 김인만입니다. 네.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네, 한 달이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두 달이 되어가고 있죠? 그렇죠. 두 달이 되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좀 전하고 좀 바뀐 게 있나요? 엄청나게 바뀌지 않았나요? 이게 몸으로 느끼시잖아요. 야, 이게 우리가 이제 제가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출연을 그렇죠. 하는 것 같은데 한 달 만에 완전 분위기가 180도 바뀐 것 같습니다. 어디가? 서울이. 네. 서울 어디가? 강남이. 지금 강남은 뭐 저는 난리도 아니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정말 난리도 아닌 상황이고요. 토지거래가구역이 그 사이에 또 그렇죠. 이벤트가 좀 있었습니다. 네. 기준금리도 내렸고요. 토지거래가구역도 풀리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 이제 한 달 전은 잊어라.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이제 오늘 방송으로 또 다시 전략을 좀 짜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마디로 강남은 봄 이제 봄이다라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고 이제 계절에 비유하자면 지방은 여전히 한겨울 시베리아 근데 이 겨울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 지방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봄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기약 없는 상황이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요. 봄바람이 불고 이제 꽃이 강남 일대는 이미 꽃이 폈고 이제 막 더워 이제 막 반팔 입어야 되는 상황. 진짜로 이제 반팔 입어야 돼요. 우리 한국 부동산은 주간 변동률이 있거든요. 네. 주간 매매 가격 지수가 있는데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요. 자 이게 1년 동안 제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매주 주간 변동률을 엑셀로 넣어서 그래프인데 집값 상승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의 상승률인데 이제 작년 1월 1일부터 2024년부터 보게 되면 2024년 또 이제 겨울 지나고 이제 봄 오면서 올라가죠. 네. 이게 자동차 엑셀레이터라고 보면 돼요. 속도가 쭉 올라갑니다. 집값 상승 속도가 올라가다가 7월, 8월 뭐 난리도 났었죠. 네. 난리가 나다가 쭉 내려옵니다. 추석 지나고 대출 규제하고 그렇죠. 또 11월에 트럼프 당선이 되고 이거 트럼프 당선이 되니까 이거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 거야? 뭐 난리도 아니었고요. 우리 그때 이제 그런 방송도 했었는데 12월에는 또 정치적으로 또 난리도 납니다. 네. 계엄에 뭐 탄핵에 불확실성이 이제 눈덩이처럼 커지게 되면서 속도가 떨어지죠. 속도가 떨어지다가 이게 언제까지 갈까? 연초에 제가 상저하고 말씀을 많이 그렇게 드렸잖아요. 하셨죠. 상반기는 저, 하반기는 고. 서울 기준에서 지방은 상저하저, 서울은 상저하고라고 했는데 최근에 변동률을 보면 어때요? 이제 사실 살짝 올라가는 게 보이시죠? 네. 이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서울 평균이잖아요. 네. 우리 학교 다닐 때 이제 반평균이 좀 올라갔습니다. 반평균이 떨어지다가 지금 반평균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 성적은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내 성적은 뭐 크게 상관이 없죠. 내 성적은 이제 내가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내가 공부 잘하는 그룹이에요. 내가 1등급 그룹이야. 1등급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강남 3구를 예를 들면 송파구가 지금 0.3%가 넘었거든요. 네. 주간 변동률이.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0.1%가 넘으면 과열. 0.2%가 넘으면 매우 과열, 0.3%가 넘으면
폭등이라는 네. 표현을 쓰는데 송파구가 0.3%가 넘었고요. 뭐 서초구는 0.2%가 넘어갔습니다. 그래프 보면 반평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서울이라는 반평균이고 강남 3구를 보자면 이거는 뭐 그냥 작년 7월 같은 수준. 작년 7월이 뭐 0.28, 0.3% 정도였으니까 송파구는 지금 뭐 작년 7월보다도 더 더운 한여름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해석하게 되면 강북이라든지 다른 지역들은 여전히 춥다. 그래서 봄바람이 분다는 얘기는 서울 모든 지역이 봄바람 분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강남은 한여름. 강남을 제외한 지역은 여전히 패딩 좀 아직 벗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뜨거운 바람이 옆으로 가서 이제 봄바람이 돼서 따뜻한 바람이 지금 불랑 말랑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송파구 옆에 어디죠? 강동구잖아요. 네. 강동구가 지금 뭔가 바람이 좀 달라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지금 강동구가 변화의 흐름을 느끼고 있고요. 이 바람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이 될지 아니면 여기에 그칠지는 저는 정책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국토부가 서울시가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이게 어디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냐면 뭐 우리 사계절이야. 시간이 지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데 부동산은 사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무조건 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두 번의 자극을 주게 되는데 한 자극은 1월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풀릴 수도 있다. 내가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실 거래량이 꿈틀꿈틀되면서 거래량이 좀 늘어나다가 2월에 전격적으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풉니다. 우리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했죠. 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실거주자들만 살 수 있는 규제잖아요. 잔금하고 내가 실입주를 2년 이상 해야 되고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살 수가 없는 규제인데 한마디로 전세 끼고 투자를 못하는 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아니 뭐 전세를 끼고 사나 실거주를 하나 내가 서울에서 꼭 아파트를 사고 싶다면 내 집을 전세 주고 그게 실거주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난리 날 정도는 아닌데 시장의 반응은 난리가 납니다. 일단 집주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한 개는 집주인 입장에서 규제가 풀렸네? 잘 모르겠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규제가 풀렸는데 다수의 집주인들은 뭐라고 이게 해석을 하냐면 우리 규제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이 있고 네. 투기 과열 지구가 있고 투기 지역이 있잖아요. 이런 규제처럼 토지거래가 구역이 이런 규제다라고 이제 동급으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큰 규제가 풀렸어라고 이제 쉽게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반포 우리 뭐 원베일리 뭐 네. 이런 게 뭐 50억, 60억씩 거래가 되잖아요. 자, 이걸 바라보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묶여 있는 지역들 풀린 지역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 장삼대청,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이 풀렸습니다. 이 중에서 다 풀어졌느냐? 다 풀어주진 않고요. 재건축 단지들은 쏙 빼버렸습니다. 잠실주공 5단지, 아시아선수촌, 잠실 우성 1, 2, 3차, 잠실 우성 4차, 은마아파트 밑에 있는 우리 우선미 이런 재건축 아파트들은 다 빼버렸어요. 투기 우려 때문에. 그거 아닌 단지들을 풀어줬는데 그러면 우리 엘리트라고 하잖아요. 잠실에. 네. 엘리스, 리센츠, 티리지움, 뭐 레이크 팰리스도 있고 이런 아파트들이 이제 잠실동인데 이들 아파트들은 풀렸죠. 그러면 집주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 반포에 원베일리가 50억, 60억 거래가 되는데 반포는 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에요. 네. 제도는 토지거래가 구역이 아니어서 50억, 60억 가는 동안에 우리는 토지거래가 구역에 발목이 잡혀서 그동안 못 달리고 있었잖아. 이제 우리가 달릴 차례야 라고 하면서 호가를 올립니다. 이게 2024년 2월, 3월 이 무렵에 잠실 엘스 리센츠 아파트 전용 84 33평 가격이 뭐 22억에서 한 24억 정도 동이나 층에 따라서 그 정도 형성이 돼 있었거든요. 지금 얼마 하느냐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일단 호가 집주인들이 부르는 호가 제가 요거 촬영하기 하루 전에 현장 가서 딱 확인하고 왔거든요. 네. 그 사이에 또 뭐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33평 호가를 33억 부르고 있습니다. 3.3제곱미터당 1억. 서초구 강남구가 아니에요.
잠실이. 네. 물론 거래가 33억이 된 건 아닌데 30억이 넘은 거래가 되긴 했습니다. 난리가 났죠. 네. 난리가 나다 보니 해제가 안 된 것들은 막 짜증이 나겠지. 우리가 제일 화가 나는 게 차별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형제인데 형한테는 새 옷 사주고 나는 헌옷 입으라고 하면 그거보다 속상한 게 어디 있어. 같은 잠실동이라도 안 풀린 곳들과 풀린 곳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고요. 우리가 또 압구정 있잖아요. 압구정, 목동,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아비어 목성이라고 또 하는데 요즘 왜 이렇게 약어를 쓰는지 저도 헷갈려 죽겠어요. 걔들은 또 안 풀어졌어요. 걔들은 재건축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풀어졌는데 풀어준 게 사실은 몇 개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호가 올라가고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사려는 분들. 좀 멈칫하겠는데요. 멈칫도 하면서 당황하지 않을까요? 네. 이거 뭐야 이거? 뭐 이런 반응? 왜냐면 이전 가격이 리센치 기준으로 뭐 28억 5천 거래가 되던 게 지금 호가가 최고 가격이 28억 5천이었고요. 그 1년 전에는 26억 5천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뭐 33억 호가 부르고 있고 저층도 30억 부르고 막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사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실수요자들이. 예를 들어서 전세 세입자인데 전문직이에요. 살까 말까? 망설이던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따라가야 돼? 말아야 돼? 막 고민을 해요. 막 계산기를 두들겨 보는데 30억이 넘어가면은요.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항상 노력하면서 살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한마디로 이제 전문직들 의사, 변호사, 부부가 전문직이에요. 네. 돈 잘 벌겠죠? 그렇겠죠. 그런 분들이 갈 수 있는 마지노선이 잠실이었습니다. 부모님한테 물려받지 않고 사업이 대박 나지 않고 오직 나의 노력으로 어떤 페이를 받아서 갈 수 있는 지역이 잠실이었는데 그러면 한 25억 정도 하면은 대출을 한 12억 정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전문직들이 또 생활은 해야 되잖아요. 네. 또 그 지출이 또 높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가 감당할 수 있는데 30억이 넘어가게 되면 대출을 15억 이상 받아야 되거든요. 이제 전문직도 부담스러워서 가기 어려운 지역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무리해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으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어디로? 신천동, 파크리오도 있고요. 밑으로 가면 가락동의 헬리오시티. 헬리오시티와 신천동의 파크리오가 지금 또 반사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토지거래가 구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토지거래가 구역이 이제 잠실이 묶일 때 반사 이익을 좀 얻었죠. 우리는 토지거래가 구역 아닌데 전세 끼고 살 수 있으니까 마음대로 들어와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이제 잠실이 풀리니까 올라가죠. 이제는 와 이거 안 되겠다. 비싸서 못 사겠어라고 해서 이제 파크리오나 헬리오시티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파크리오도 현장을 다녀왔는데 뭐 잠실처럼 난리가 난 건 아닌데요. 난리까지는 아닌데 꿈틀꿈틀 거래량이 늘어나고 신고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동은요? 올림픽파크 포레온?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원래부터 난리도 아니었고 지금 뭐 26억 거래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상 26억 거래가 됐고 강동에서 이제 더 동쪽으로 가면 고덕주공 재건축을 했잖아요. 고덕주공 재건축한 그라시움 아파트를 가보니까 거기도 이제 뭐라 그럴까요? 꿈틀꿈틀? 막 이렇게 꿈틀꿈틀 되는 거. 네. 뭐 막 일어서서 막 난리가 난 건 아니고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고요. 나와 있는 매물들이 이제 막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 집주인들이 막 회수를 하지는 않는데 집주인들도 이제 고민을 좀 하는 상황까지 지금 강동구까지 불길이 이제 막 따끈따끈해지는 상황이 지금까지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보면은 시장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이렇게 서울 그것도 강남 위주 상승이 좀 많이 되고 있는 반면에 또 지방은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한겨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투자자분들이나 실질적으로 무주택자분들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좋을까요? 무주택자들 집을 사려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왜 서울이 이렇게 불장이지? 단순하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풀렸다고 해서 정말 이럴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꼭 그것만은 아니겠죠? 아니겠죠. 왜 아닐까라고 본다면 이제 똘똘한 지역, 똘똘한 한 채가 이제 트렌드가 됐는데 그게 왜 트렌드냐면 저는 정책의 부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 정부 때도 집값이 올라가니까 다주택자 규제했잖아요. 지금 또 다주택자 취득세 남아있죠.
양도세는 있는데 규제 지역은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이 되는데 한시적으로 지금 유예를 해주는 거죠. 종부세도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무겁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생각해도 우리 어때요? 같은 돈이라도 같은 30억이라도 5억짜리 6채를 가지고 있는 게 나을까요? 30억짜리 한 채를 가진 게 나을까요? 똘똘한 거 한 채가 낫죠. 한 채가 낫죠. 지금 취득세만 하더라도요. 3주택인데 취득세 더 하게 되면 12% 네. 나오잖아요. 원밸리 예를 들면 60억인데 12%면 얼마예요? 이게 계산도 안 되네. 7억 2천? 네. 이 넘잖아요. 취득세만. 그러다 보니 똘똘한 한 채만 가져야 되면 지방에 한 채를 가질까요? 서울에 한 채를 가질까요? 서울에 한 채를 가져. 그렇죠. 강북에 한 채를 가질까요? 강남에 한 채를 가질까요? 강남에 한 채를 가져. 돈이 있다면. 네. 그러니까 그러면 지방에도 돈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겠죠. 자산가들. 네. 지방은 지금 저는 뭐 삼중고라는 표현을 쓰는데 인구가 줄어들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인구 유출이 발생합니다. 인서울, 서울에 좋은 대학교 있으니까 요즘은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학원이 별로 없었거든요. 저는 학원이 없던 시절에 살던 사람입니다. 참 좋은 시절에 살았는데 네. 학원이 없다 보니까 뭐 별 그런 차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잖아요. 내가 같은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면 물론 학교가 좀 좋아야 되겠으나 개천에서 용이 났는데 요즘은 부모님의 능력, 엄마의 정보력, 할아버지의 재력, 아빠는 방해만 안 되면 되는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방에서 공부 좀 한다는 분들이 이제 인서울합니다. 네. 그럼 그분들이 직장을 서울 수도권에서 잡겠죠. 좋은 일자리들이 많으니까요. 그럼 지방에 계시는 부모님들이 자녀가 서울에서 직장을 구했는데 너 내려와. 아빠 있는데 근처에서 살아.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서울 수도권에 집을 삽니다. 서울은 수요가 늘어나는 거고 지방은 수요가 감소하죠. 여기에 최근에 지방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부산만 하더라도 서면에 공실이 늘어나고요. 전체적으로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다 보니 지방의 자산가들이 이제 뭐 탈출이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탈출 시작했다. 지방에 고가 아파트를 가지거나 건물을 가지거나 땅을 가진 분들이 팔고 어디로 오느냐? 서울로 오는데 지방의 자산가들이 강북에 또 사진 않잖아요. 내가 그렇죠. 10억, 20억, 30억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그런 분들이 또 잠실이나 강남에 또 집을 삽니다. 그러니까 고급 수요들이 서울은 유입, 지방은 유출이 되고 있고요. 인구 구조적으로 저희 부모님도 이제 연세가 좀 많으세요. 근데 평생 고향을 떠나보지 않으신 분입니다. 고향 사랑 뭐 네.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근데 자녀분들은 저도 서울에 있잖아요. 저희 형도 고향에 살지 않거든요. 자, 자녀분들은 다 다른 데 살아요? 부모님이 젊을 때는 물론 부모님이 이제 재산이 좀 있으면 물려주기는 할 텐데 바로 주지는 않잖아요. 어지간하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친구도 이제 물려받을 게 있어요. 물려받을 게 좀 있는데 부모님이 안 주는 거야. 내 건데 이거는 네 거야라고 하는데 안 주는 거야. 이름은 해놓고 칼자루는 인감 도장하고 칼자루는 쥐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부모님이 연세가 있다 보니 이제 생각을 하죠. 지방 경제도 안 좋으니까 빨리 이제 아버지 안 되겠어요. 빨리 내 거 줘요. 내 팔고 서울에 사게. 이대로 내버려둬서 안 돼요라는 수요들이 지금 또 늘어나고 있고요. 앞으로 아마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10년 정도 생각해 보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우리 아버지 세대들 한마디로 40년대 생들, 50년대 생들이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분들이 나이가 들고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 증여를 통해서 부를 확보하신 분들이 이미 서울에 살고 있는 분들이 많겠죠. 그런 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자산 구입에 나서게 되면서 서울의 핵심 지역들 가격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지방은 반대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생각해 본다면 인구도 줄고 인구 유출도 되고 자금력이 있는 수요까지 유출이 되면서 삼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은 지금 이렇게 유출이 되면서 삼중고를 겪고 있는 부분이고요. 서울은 반사 이익을 얻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필요한 수요자들은 뭘 해야 될까? 네. 이제 답은 나왔잖아요. 지금 트렌드가 똘똘한 지역 똘똘한 한 채인데 이걸 풀어줄까요? 다주택자 규제? 안 풀어줄 것 같은데요. 못 풀죠. 서울 집값이 올라가고 강남 집값이 올라가는데 야 다주택 규제가 문제야. 우리 다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주택 규제를 폐지하고 가격으로만 할게라고 하면 좋은데
우리 또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또 플렉서블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서울 강남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규제가 더 강화되면 강화됐지 약화되진 않고요. 강화될수록 반사 이익을 누가 얻느냐. 또 역설적으로 강남이었습니다. 네. 왜? 대출 규제했잖아요. 2024년 9월 10월에 서울 집값이 올라가니까 대출 규제하니까 누가 타격을 받아요? 일반 서민들이 더 타격을 받죠. 그럼요. 강남에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자금력이 되는데 내가 욕구가 없어서 구매 욕구가 없어서 안 사신 분들 아니면 내가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팔고 돈이 들어오죠. 네. 내 여유 자금 보태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뭐 강북이라든지 수도권 외곽 지역에 있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소득 수준이 강남하고 이제 비교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부부 맞벌이들도 못 사는 지역에 그러다 보니 그분들은 대출 규제에 직격탄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극화가 이제 초양극화로 가고 있는 부분. 그러면 집을 사더라도 이제 똘똘한 지역, 똘똘한 한 채로 가야 된다는 거는 정해졌죠. 그러면 우리가 황새 쫓아가다가 또 가랭이 째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상황에 맞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 자금력이 좀 많으신 분들, 돈이 좀 많으신 분들은 뭐 좋은 데 가세요. 반포에. 최근에 그 원밸리에 결혼정보회사 생겼잖아요. 그래요? 네. 원결회라고 원밸리 결혼정보협회인가? 뭐 이런 게 생겼어요. 회원이 한 35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저는 무릎을 탁 쳤어요. 야 이제 그 결혼정보 업체들 있잖아요. 디오 이런데 위기다. 왜? 우리 보통 상대방을 만나면 옛날에 항상 물어보는 게 있잖아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뭐 그렇잖아요. 왜? 아버지가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이제 자산의 여러 가지인데 요즘은 나 원밸리 살아. 같은 주민이에요. 모든 게 다 검증이 되잖아요. 학벌, 부모님 직업, 본인 직업이 뭐가 필요해. 원밸리 산다는데 모든 신분 검증이 끝나버리는. 그래서 실제로 두 쌍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회비 뭐 10만 원, 연회비 30만 원, 가입비 10만 원인데 관심 있으면 원밸리 이사 가세요. 좋은데 결혼하고 싶으면. 근데 이제 세력이 확장됩니다. 레미아 퍼스티지하고 아크로 리버파크 분들까지 연합을 해서 같이 이제 결혼 정보에 왜냐면 원밸리는 부자고 뭐 퍼스티지는 부자 아닌가? 다 그냥 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냥 그 아파트에 가고 안 가고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들만의 리그는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돈이 좀 있고 돈 많고 결혼 잘하고 싶으면 그런데 가시면 되고요. 그게 안 되는 분들이라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강동구까지 이제 불길이 조금씩 번지고는 있는데 강동구도 본격적으로 뭐 엄청난 상승이다라고 아직은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필요한 분들이라면 이제 강남 쫓아가지는 말고 강남은 한마디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피카소 그림을 사는데 우리가 뭐 매덕 올라가는 걸 기대하고 사나. 그 원밸리도 그 한강 뷰가 나오는 52평인가요? 뭐 106억에도 거래가 됐었잖아요. 3.3제곱미터당 2억. 성수도 2억 나왔잖아요. 네. 뭐 아크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따라갈 필요도 없고요. 그냥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고 우리는 내 작은 범위 내에서 내가 갈 수 있는 곳. 강동구 들어갈 수 있으면 강동구 들어가는 거고요. 동작구 들어갈 수 있으면 동작구 들어가고 순서가 있잖아요. 강남 3구가 움직이고 나면 다음 순서가 강남 4구 강동구 옆에 동작구 저는 강남 5구라고 부르는데 동작구 강남 옆 라인이니까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 마포구 성동구 용산은 또 별개의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이 다음 타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옆으로 또 더 번지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서울에서는 마지막에 이제 노동항까지 가는데 그럼 지금 분위기에서 필요하다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자금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순서에 맞춰서 이제 사시는데 자기 보유 자금과 대출 상환 능력에 따라서 가셔야 되고요. 노도강은 바로 반등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 노도강까지 갑니다. 수도권까지 가는데 국토부와 서울시가 가만히 내버려 규제할 수도 있죠.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가만히 내버려둘 정부나 서울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또 규제 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뭐 대출 규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다시 지정할 수도 있고요. 서울시가 토지거래가 구역은 지자체하고 국토부 두 군데서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서울시가 이제 풀었잖아요. 네. 국토부가 다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 카드가 나오면 노도강,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는 있죠. 왜? 우리는 별로 안 올랐거든요. 2022년 12월, 2023년 초에 집값 떨어졌잖아요. 고점 대비 한 30% 정도
하락을 했는데 강남은 지금 신고가가 나오는데 이들 지역은 여전히 누워 있단 말이에요. 누워서 이제 눈 뜨고 우리도 한번 일어나 볼까 하는데 규제 나오면 또 누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인 강남 집값 잡으려다가 역차별이 될 수 있는데 저는 반대로 해석하게 되면 필요한 실수요자라면 노도강 사도 괜찮다. 한 6억 정도 하잖아요. 뭐 20평대. 6억 정도 사서 우리가 7년 평균 7년 정도 보유하고요. 한 10년 정도 가지고 간다라고 본다면 순서가 이제 노도강이 올해 뭐 바로 반등 안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살다 보면 꼭 올해 올라야 돼요. 오르면 좋고 찾는 분 입장에서는 내년에 올라 2026년에 올라도 좋고 네. 2028년에 올라도 좋고 오르면 좋잖아요. 왜? 내가 필요해서 샀고 거주를 잘할 수도 있고 자금이 부족해서 전세 끼고 살 수도 있는데 어떻게 탁 내가 사자마자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실수요자들은 마음 편하게 자금 얘기되고 준비가 되시는 분들이라면 무리하게 황새 쫓아가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저는 정답이다. 근데 아직 지방은 저는 아직은 홀딩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분양도 지방 대책이 뭐 최근에 나왔습니다만 아직은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금리 인하를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네. 또 여기에 따른 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금리 인하했죠. 네. 0.25%포인트 인하해서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75가 됐습니다. 2.75. 2.75면 이제 상당히 낮은 숫자이긴 하죠. 2020년 이후로 이제 가장 낮긴 한데 왜 금리 인하를 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왜 했을까? 그만큼 경기가 매우 안 좋다는 얘기겠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고민했을 거예요. 야, 서울 집값이 올라간다는데 이거 금리 내리면 집값 올라갈 것 같은데 아우 가계부채 이것도 관리해야 되는데 머리 아파.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경제다. 우리 경제 성장률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예상치인데 올해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1.9%에서 1.5%로 낮췄습니다. 와, 1.5%? 어마어마하죠. 저성장 국면에 정말 접어드네요.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항상 고성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성장을 보면 너무 옛날 빼고 뭐 1958년도에 뭐 0.8%인가 0.8%인가 있었다고 하는데 58년도 내 태어나기도 전에 뭐 6.25 전쟁 끝나고 뭐가 안 좋았겠지 빼고 그다음에 언제가 안 좋았냐면 1980년이 좀 안 좋았습니다. 1980년에는 또 뭐 서울의 봄 또 뭐 광주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안 좋았고요. 90 IMF 외환위기 때 네. 그때도 좀 안 좋았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 안 좋았죠. 뭐 그런 거는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어떤 이벤트 사태가 있었고 코로나 때 안 좋았고요. 최근에는 2022년에 좀 안 좋았고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번에 2025년 전망치가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좀 잦아지고 있다. 자주 이런 저성장률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오시잖아요. 네. 예전에는 뭐 10년, 20년 만에 큰 사건이 생길 때 한번 경제가 축 내려앉았다면 지금은 이게 잽이 자주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한국은행이 경제 성장률이 1.5% 정도 되니까 이제 답이 없다. 내수 경제 뭐 지금 말하면 잔소리죠. 너무나 심각하고 이제 수출까지 문제가 됩니다. 이제 트럼프가 또 우리가 우려했듯이 트럼프 영향으로 관세 뭐 철강에 25% 때리겠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야 수출까지 안 되면 우리 감당이 안 된다. 그리고 1월 금통위 때 동결을 했기 때문에 2월 금통위 때는 인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여기서 안 하면 더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미국이 중요하잖아요. 미국하고 차이를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이번에 인하해서 이제 1.75%포인트 격차가 벌어졌는데요. 우리는 항상 경제의 형님, 미국을 자꾸 봐야 되는데 이게 더 벌어지게 되면 2%포인트 이상 벌어지게 되면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환율 문제 생기고 자금 유출이 발생을 합니다. 환율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는 이제 수출도 문제가 되고 우리나라 자금 유출이 되게 되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얘기인데 항상 미국을 봐야 되는데 미국이 시원하게 내려주면 한국은행도 차라리 속은 편해요. 같이 내리면 되니까. 근데 미국이 당초 예상은 뭐 올해 한 3번 내릴 것처럼 하다가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 한 번 정도 내리겠다. 그것도 뭐 잘해야 내리는 거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못 내리는 이유는 이제 트럼프 정책에서 우리가 원인을 좀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얘기를 좀 더 한 번 더 살짝 해드리면 트럼프 주요 정책이 이제 감세, 관세, 이민자 정책인데 모두 다 물가를 올리는 역할을 하는데 감세가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달콤했나 봅니다. 트럼프 일기 때 세금을 깎아주잖아요. 깎아주게 되니까 어때요? 뭐 선순환 구조가 생기죠. 기업들은 R&D 투자를 하게 되고 또 주가도 좀 부양하게 되고 뭐 미국은 이제 주식이 우리보다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주가 그렇죠. 부양되고 하면은 이제 체감 경제도 좋아지고 해서 또 감세를 하고 싶어 합니다. 트럼프는. 요거 달콤하거든. 맛있거든. 또 감세를 하고 싶은데 이번에는 브레이크가 딱 걸리죠. 야, 미국의 재정 지출 적자가 얼마인데 여기서 감세를 해주게 되면 어떡할래? 트럼프가 생각해도 이거는 문제거든요. 그럼 트럼프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감세를 해주고 싶은데 세금을 깎아주고 싶은데 내가 돈이 없네? 그럼 돈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방법은 증세, 세금을 늘려야 되는데 감세하려고 증세하는 게 이건 뭔 소리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내에 증세는 못하고 그러면 이제 바깥으로 눈을 돌리죠. 누구한테 이제 뺐어야 돼요, 세금을. 관세로 때리죠. 네. 그리고 또 방위비 같은 거. 야, 우리나라도 아마 청구서 날아올 겁니다. 돈 올려야 돼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돈이 필요해요. 감세를 해서 경제가 좋아져서 자기가 지지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청구서 날아옵니다. 그리고 관세 제일 만만한 바로 옆에 붙은 애들부터 때리잖아요. 멕시코, 네. 캐나다 빵빵 때리죠. 그럼 걔들 입장에서는 난리가 나죠. 이거 뭐야? 중국 다음으로 무역 흑자가 많은 곳부터 딱 때리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관세가 목적이냐 수단이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보게 되면 관세 25% 부과한다 막 이렇게 나오는데 경제 용어로 엘리베이트 투 디엘리베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긴장을 키우는 거. 디엘리베이터는 긴장 완화인데 한마디로 내리기 위해서 긴장 완화를 위해서 긴장을 올린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협상에서 관세 5% 1% 부과할게요. 5% 부과할게요. 그러든지 뭐 그 정도 우리 올려줄 능력 돼. 해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25% 최고 60% 중국 딱 하면 느낌이 어때요? 큰일 났네. 심상치 않은데? 이거 어떻게 해?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협상 좀 해.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 엘리베이터 디엘리베이터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60% 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빠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미국도 물가가 문제가 되니까 요 정도 겁을 딱 준 다음에 협상장에 들어오게 되면 관세를 25%까지는 안 때리겠죠. 야, 너 뭐 해줄래? 일본이 바로 달려갔잖아요. 총리가 달려가서 막 이러니까 뭐가 좀 오잖아요. 그래서 협상장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이고 아마 점진적으로 올릴 것 같습니다. 올리더라도 처음부터 왕창 올리게 되면 협상 카드가 없어지니까 올리고 만약 협상장에 안 들어오게 되면 부과하고 다음에 더 부과한다. 한 번 더 올리고 하면 협상장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목적이 아니라 관세가 수단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기준금리가 뭐 생각처럼 그렇게 뭐 물가가 생각처럼 그렇게 뭐 위험 수위까지 가지는 않을 수는 있는데 미국 FRB 입장에서 보면 야 그래도 이거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미국 경제가 좋잖아요. 그럼 물가를 올리는 게 자, 관세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미국 경제가 좋아서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 미국 경제가 괜찮아요. 한마디로 이게 돈 있는 수요자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제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는데 미국이 코로나 때 한번 실수했잖아요. 그래서 돈 풀었는데 알고 보니까 미국 경제가 좋아가지고 물가가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2022년에 금리를 엄청나게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아마 금리 인하를 굉장히 신중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 미국이 자리에 한 번 정도 내린다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번 2월 금통위 때 내리고 당분간은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마 4월에 금통이 있을 것 같은데 4월에는 저는 내리지 못한다에 한 표를 던집니다. 미국이 큰 폭으로 내리지 않는 한 미국이 못 내리겠죠. 그러면 한국은행도 경제 위기가 와서 폭망하지 않는 한 동결이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이번에 금리 인하 하나 가지고 우리가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겠으나 서울 강남 쪽에는 토지거래 가격이 풀리고 집값이 올라가는데 기준금리 인하까지 덮쳐서 아마 심리적으로는 더 자극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대출금리도 중요하잖아요. 네.
대출금리도 지금 보면 강남만 뜨겁지 나머지 지역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금융위원회에서도 야 은행 니들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예대 마진 너무 많이 가지고 가네. 대출금리 좀 내려라고 해서 기준금리 내리니까 지금 은행들이 좀 내리긴 합니다. 그래서 내리긴 하는데 3% 중반 이하로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또 투기를 굉장히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리더라도 3% 중반대. 서울 집값이 더 확산이 된다면 이것마저도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겠다. 작년 2024년에 0.5%포인트 기준금리 내렸는데 대출금리는 1%포인트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대출금리는 정부가 은행 팔을 비틀어서 언제든지 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좀 내려가겠으나 서울 집값에 따라서 속도 조절할 수 있다 정도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